이번 시간에는 2024년 9월 고위학력평가 20번에서 24번 지문 설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단입니다. 전통적으로 철학자들은 인간이 대상에 대해 가진 생각과 느낌을 바탕으로 형성된 인식이 언어의 의미를 구성한다고 보았다. 자, 그래서 해당 지문 같은 경우에는 언어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신 다음에 다음 내용을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언어의 의미가 인간 의식에 내재된 생각과 느낌에 기반한다는 보는 관점을 의미 내재주의라고 한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나온 개념 의미 내재주의. 이 의미 내재주의는 언어의 의미 자체는 이미 인간의 의식에 내재되어 있다. 이미 기록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관점에서 따르면 우리는 대상에 대해 각자 느끼고 있는 인식의 일부를 언어 의미로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레몬에 대해 노란색의 둥근 열매, 신맛이 나는 과일과 같이 설명하는데 레몬이라는 단어가 지시하는 대상을 지시체에 대해 인식한 기술한 설명을 기술구라고 한다. 자, 그리고 새로운 개념 두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시체와 기술구라는 개념이 등장하고 있는데 지시체는 단어 그 자체라고 단어가 지시하는 대상 그 자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기술구는 그 대상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대상과 설명 부분,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의미 내재주의에 따르면 언어의 의미는 기술구에 의해서 결정되고 의미를 안다는 것은 곧 기술구를 아는 것이 된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문단에서는 이 의미 내재주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고, 이 의미 내재주의에서는 언어의 의미는 기술구에 의해서 결정된다. 설명에 의해서 언어의 의미가 결정된다라고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석 철학자 버트넘은 기술구가 결정하는 의미가 객관적이지 않다고 비판하며 의미는 우리를 둘러싼 객관적인 외부 세계에서 결정된다는 관점에서 의미 외재주의를 주장하였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문단에서 나왔던 내재주의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는 의미 외재주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인간의 생각이나 느낌이 아니라 외부 세계를 구성하는 대상으로서의 지시체 그 자체가 의미를 결정하는 것을 논증하고자 쌍둥이 지구 사고 실험을 제시하였다. 자, 그래서 서술 자체가 아니라 대상 그 자체가 의미를 결정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의미 외재주의다라고 두 번째 문단을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구와 모든 것이 똑같다고 인식되는 쌍둥이 지구가 존재한다고 가정해보자. 화학이 고도로 발전하기 전에 두 지구에는 모두 물이라 부르는 무생물체 액체가 있어 사람들은 물을 마시고 수영이나 목욕 등 동일한 용도로 물을 사용한다. 그러므로 두 지구의 사람들이 물에 대해 가진 생각과 느낌은 동일하다. 그런데 화학식 H2O인 지구의 물과 달리 쌍둥이 지구에서 물이라 불리는 대상의 화학식은 XYZ라는 물질로 밝혀져 있다면 물에 대해 사람들이 제시하는 기술구는 동일할 수 있지만 두 지구의 물의 의미는 같지 않다. 그러니까 물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인지 개념은 비슷할 수 있지만 그거는 전혀 다른 물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버트넘은 사고 실험을 통해서 어떤 대상에 대해서 사람들의 생각과 느낌이 동일해도 그 대상 자체가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어 의미는 인간의 인식이 아닌 외부 세계를 구성하는 대상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증명하려 하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문단에서는 의미 외재주의를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쌍둥이 지구 사고 실험이라는 예시를 사용하고 있는 예시 문단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죠. 버트넘은 한 단어의 의미는 관습적 사고가 아닌 단어가 지시하는 외부 세계의 대상이 가진 실제적 본성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생각하였다. 자, 이 문장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대상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본성에 의해서 의미가 결정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실제 본성은 대상 속에 숨겨진 본질적 구조로 과학적 발견을 통해서 알려지게 된다. 예를 들어서 어떤 금속이 노랗고 반짝이는 속성을 지닌다고 해도 실질적인 본성이 금으로 밝혀져야 금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는 물, 금, 알루미늄과 같은 자연에서 발견되는 대상을 나타내는 단어인 자연종 명사를 근거로 의미는 외부 세계의 대상이 가지는 실제적 본성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자신의 생각을 뒷받침하였다. 또한 금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일반인은 금의 실제적 본성을 잘 아는 감별사나 금의 원소를 밝힐 수 있는 과학자 등과 같은 전문가의 안내에 의존한다. 즉, 금을 구별하는 일은 소수의 전문가들이 담당하고 일반인들은 전문가의 지식에 따라서 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퍼트넘은 언어 사용에 위해 언어 공동체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언어의 협업을 언어 노동 분업이라고 불렀다. 자, 그래서 묶어놓은 A 부분에서는 이제 이 언어의 의미는 본성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것 하나와 그다음에 이 실제적 본성에 의해서 결정될 때 이것을 이제 판별하는 것들이 전문가나 이제 전문가 같은 사람들이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방식을 이제 언어적 노동 분업이라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퍼트넘의 주장에 대해 다양한 비판의 시각이 존재한다. 자, 그래서 다양한 비판의 시각이 존재한다라고 나와 있으면 밑에 분명히 좀 더 많은 내용들이 자세한 내용들이 설명이 되어 있었는데 그게 좀 빠져 있죠. 그래서 요 해당 부분은 교과서랑 연계시켰을 때 비판적으로 읽기 과정에서 요거를 조금 지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이 가진 문제점, 이제 비판적으로 읽었을 때 해당 부분의 요소가 조금 생략되어 있다, 빠져 있다라는 걸 지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언어의 의미에 대한 기존의 관점과 달리 그의 주장을 대상을 기반으로 한 객관적 의미를 찾으려 했다는 점에서 언어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래서 이 그래서 마지막 문단은 해당 주장이 가지는 의의에 대해서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결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해서 4번이 틀렸는데 4번을 살펴보면 의미 내재주의자와 퍼트넘 모두 개인이 부여한 의미의 주관성이 중요하다라고 하였다라고 나와 있는데 마지막 그 A 부분에서 전문가들이 의미를 부여한다라고 했죠. 개인이 의미를 부여한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1번 윗글을 참고할 때 기역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기역 보면 두 지구의 물의 의미는 같지 않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의미 외재주의를 설명하는 문단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의미 외재주의의 설명이랑 좀 비슷한 걸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번을 살펴보면 두 지구의 사람들이 물에 대해 가진 인식이 같더라도 지구의 물이 서로 다른 지시체이기 때문이다. 이거는 여기 바로 위에 있었죠. 그래서 이 부분이랑 이렇게 연결시켜 가지고 이해를 해보신다면 충분히 쉽게 답을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2번 A를 읽은 학생이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고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보기 내용 읽어보면 냄비를 만드는 재료로 사용된 몰리브데넘은 자연에 존재하는 금속으로 알루미늄과 속성 및 용도가 유사하다. 그러나 몰리브데넘의 원소기호 MO는 AL인 알루미늄과는 다른 물질이다. 일반인들은 몰리브데넘 냄비와 알루미늄 냄비를 구별할 수 없으나 전문가들은 테스트를 통해서 간단히 구별할 수 있다. 자, 이 부분 역시 여기랑 연결시킬 수 있겠죠. 전문가들의 이제 판단으로 언어를 구분할 수 있다. 언어의 노동 분업 이 부분을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옳지 않은 걸 찾아야 하는데 4번 보면 자연 상태에 있던 몰리브데넘과 알루미늄이 발견되면 두 금속의 의미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언어 공동체의 협업이 필요하겠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의미를 결정하는 건 대상 그 자체인 거지 전문가가 그 의미를 결정시키는 건 아니죠. 그 의미를 판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전문가의 역할이었고 의미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3번 보기의 관점에서 퍼트넘의 주장을 비판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보기 외부 세계를 구성하는 어떤 대상이 단어의 의미를 결정한다면 레몬이라는 대상이 그 단어의 의미를 결정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도깨비와 같이 외부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대상을 지시하는 단어도 분명히 그 단어만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니까 그 대상 자체가 이제 의미를 결정한다고 했는데 도깨비는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기 때문에 언어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라고 보시면 되겠죠. 5번을 살펴보면 외부 세계가 의미 결정이 필수적이라면 인간의 상상으로 만든 단어의 의미를 설명할 수가 없다.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존재하는 것만 설명할 수 있다라고 이제 좀 이렇게 접근해가지고 의미를 살펴본다면 이거를 설명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4번 이 문제가 조금 학생들이 많이 틀렸던 문제인데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를 보면 예를 들어 어떤 금속이 노랗고 반짝이는 속성을 지닌다. 이건 가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정답은 1번 그는 착한 성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풀면 좋을까 선생님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이런 단어 문제들은 크게 두 개로 나눠 쪼개가지고 이 단어 자체가 의미는 세 가지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크게 두 개로 나눠서 좀 분리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셀 수 있는 단어냐, 셀 수 없는 단어냐, 아니면은 실제로 구체적인 형상을 지니고 있는 단어 언어냐, 아니면 추상성을 좀 강하게 지니고 있는 언어냐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성품이라는 건 추상적인 향이 좀 강하죠. 그렇기 때문에 추상성이 강한 단어라고 보시면 되겠고 모습이라는 거 눈에 보이죠. 그러니까 구체성이 좀 강하고 목걸이도 구체성이 강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책임을 가지고 있다. 책임을 지니고 있다. 이건 추상적이 좀 강하네요. 그 다음에 첫사랑의 추억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하면은 구체성으로 이렇게 지워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개가 남는데 그러면은 1, 4, 5를 보면 착한 성품을 바탕으로 두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책임은 이제 내가 어떤 것을 해야겠다라는 의지, 정신적인 것을 좀 강하죠. 내가 해야겠다 의지. 그 다음에 추억, 그러니까 책임과 추억의 의미가 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1번으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니다라는 단어는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몸에 간직하여 가지고 있다, 기억하여 잊지 않고 새겨두다, 그리고 바탕으로 갖추고 있다. 그래서 이 3번의 의미랑 같은 것이 1번이다 라고 정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2024년 9월 고2 학력평가 20번에서 24번 지문 설명 진행하였습니다.